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치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와 권력 분립이죠.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요. 민주정치가 도입될 수 있는 배경을 알고자 하면 역사를 알아야 되죠. 유근정 사령관 하지가 선거를 최초로 실시했죠. 근데 한국의 건국 과정에서 어떠한 모든 세력이 민주정치를 실시하려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이승만이 아닌 다른 세력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민주정치를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세력. 일본 패망 이후 유은영 사령관 하지가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계속 폭동을 통해서 집권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를 선호하는 세력이 아니었고 그래요. 폭동으로 집권하려고 했죠.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같은 민주정치가 실시되냐는 거예요. 북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임시정부는 어떤가요? 임시정부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정부라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선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선거로 한번 권력을 장악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1946년 선거에 참여했다가 망해버렸죠. 한민당 14석, 한독당 3석 얻었죠.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임시정부가 권력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 대표라고 우기면서 1948년 한국이 건국될 때 그 선거를 그래요. 거부했죠. 선거를 실시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붙이지만 다 개변이라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하면 분단 세력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원래 북한의 주장이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용인이 안 되는데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 주류가 되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엔이 총선거를 실시한 거는 한국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유엔이 제시한 거는 꼭 근대국가를 수립하라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통일국가를 수립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를 선출해라. 근데 그것을 누가 거절했냐는 거예요. 북한이 거절했지. 북한 공산당하고 임시정부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제 이승만이 원래 이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인데 재헌헌법에서는 각 국회에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랑 거의 같죠. 근데 이승만이 1952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죠. 민주정치 수준이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높아진 거죠. 행정부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이제 선출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승만과 이승만의 자유당이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뭘 조장하나요? 마치 민주당과 자유당이 비슷비슷한 세력이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세력인데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계속 선거를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된 역사라는 거예요. 1954년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자유당은 114석을 얻었는데 당시 민주당이었던 민주국민당은 15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래 소수파였다는 거예요. 1960년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이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세력끼리 선거를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도 없이 그래요. 선동과 사기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래요. 흥분시켰죠. 민주당 지지자들 주로 학생이었죠. 학생들이 희생하게 되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훼손인가요? 아닌가요? 큰 훼손이죠.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몰아냈잖아요. 그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유당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세력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이제 군사정부 때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승만 세력을 군사정부가 흡수하잖아요. 박정희가 흡수하죠. 그래요. 사실 증거가 있고 가장 큰 부정선거다. 사실 2026년 지방자치선거가 훨씬 대규모라는 거예요. 사실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부실선거인데 부정선거는 아니다. 다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부실선거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불법이 저질러진 것 같다.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실수가 큰 것 같다. 그러한 선거를 그냥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부정선거라는 거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불법이면 불법선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큰데 불법인지 실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고 부당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실선거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가 있냐 없냐, 그 하자가 크냐 작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그렇죠. 또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되는가 안 됐는가. 근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왜 부정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부정선거인가요? 하자가 크다는 거예요. 140군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하자가 크잖아요. 투표 결과를 또 고의적으로 조작했잖아요. 실수로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명이 가담했냐는 거예요. 하자가 굉장히 큰 선거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담했죠. 이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1960년 선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였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가 주축이 된 군대가 민주당 정부를 몰아내버리죠.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사기와 그 선동으로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몰아냈잖아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박정희는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켜 민주정치 수준을 끌어올렸고 1963년 10월, 1967년 5월, 1971년 4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렇죠. 몰아내고 직선제를 실시했죠.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다는 거예요.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반란을 일으키고 몰아냈는데 국민들로부터 용인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용인받았다는 거예요. 반란 세력을 몰아내고. 그렇죠. 박정희는 무역 확대, 신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었으며, 1970년 무렵에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성공하기 위하여 한국 도로 건설 및 포항제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박정희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찬성했지만 윤보선, 김명삼, 김대중과 같은 민주당 계열 인사 및 민주당 지지자들은 농본주의 및 자급자족을 주장하며 저항 세력으로 박정희와 맞섰다. 집권한 뒤에 박정희는 뭐 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알죠. 산업화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산업화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산업화였냐? 뭐 산업화에도 실패하는 나라 많다는 거예요. 산업화하고 싶어도. 한국의 산업화는 사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조해서 실시한 거다. 이렇게 다 얘기했죠, 예전에. 동아시아의 근대화 문명이 통상 일본의 근대화 문명이 전파된 거죠.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수파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기면 한국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판이었다.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벌리는데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하냐? 신산업 육성을 왜 하냐? 인프라 건설을 왜 하냐? 그렇죠. 이에 박정희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1972년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계속 추진했다. 박정희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유신헌법을 실시한 것은 선거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안 되겠다. 만에 하나라도 좌파 인사들 내지 뭐 하여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집권을 하면 한국에서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한 거죠. 70년대 권력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다시 고대 국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윤보선, 김명삼, 김대중은 박정희와 같이 뭐 무역 확대, 뭐 신산업 육성 이런 걸 중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도 그래했고 그 시대에 포항제철 같은 거 왜 설립하냐 적극 반대했죠. 고속도로 건설도 걸어가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박정희는 53.2%를 득표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45.2%를 득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8% 차이로 승리하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자, 그리고 작은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8%. 마치 뭐 박정희와 김대중이 또 좌파 세력들은 라이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탄핵 정부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는 3% 이내에서 결정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2.33% 차이로 이회창에게 승리했고 큰 차이가 아니죠. 2012년 박근혜는 문재인에게 3.53% 차이로 승리했다. 2022년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0.73% 차이로 승리했다. 사실이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8% 차이다.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격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난 경우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유일하다. 한나라당 후보 이병막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22.53% 차이로 승리했다. 굉장히 큰 1987년 이후에는 가장 큰 차이로 승리했죠. 뭐 IMF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탄핵 정국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20% 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 특이 현상이 발생한 거고 통상적으로 한 3% 내외에서 결정이 난다. 근데 박정희와 김대중의 선거를 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냥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정도? 8% 차이는 압도적인 차이죠. 달리 얘기하면 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냐? 우파 세력이 압도적이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큰 격차로 승리해버린 거죠. 근데 현 시대에 와서는 3% 이내에서 결정난다. 통상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이 비등비등해졌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정희 시대 때는 달랐다. 그 사실이죠 뭐. 이승만 때도 달랐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 뭐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정선거라는 건 있는데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세력이 비등비등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세력이 압도적이었다.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사실이죠 뭐. 현 시대 한국인들 중에는 민주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박정희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한 사건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박정희가 유신을 하면서 민주정치 수준을 떨어뜨렸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더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저지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알면 이와 같은 현상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은 1946년 10월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 생겼다. 그렇죠. 반면에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한국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신을 실시했는데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박정희를 지지했을까?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을 지녔을까? 1960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열망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과연 열망했을까? 열망했겠죠. 선거를 맛보면서. 더 열망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이죠.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하면서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락했죠. 조선이 멸망하고.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함으로써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역사적 사실이죠.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는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들의 삶은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일본 정부에 협조하며 실력을 양성했다. 그 사실이 맞다는 거예요. 왜 우파 세력이 압도적이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했잖아요. 근대화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근대화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생기고 총독부 시절에 크게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파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 제국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종족 평가도 그러하지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창씨 개명이 강제적이었나요? 아니면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제적이었으면 한 99% 이상이 창씨 개명을 했겠죠. 아니면 한반도를 떠났거나. 근데 80% 정도가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개명을 시키면 어떻게 80%만 개명을 해요? 안 그러면 감방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한반도를 떠나야 되거나.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80%가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개명을 했을까? 안 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 20%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안 하는 뭐 가정주부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회를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그런 사람들 포함하면 제외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은 창씨개명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 그 대부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의 조상은 다 친일 제국의 하수인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다. 다 또 섞이고 하면서 80% 이상이 제국의 하수인이었는데 그래요. 그 결과 하여튼 이에 절대다수 한국인은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일본 정부에 협조하며 실력을 양성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근대화를 맛본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되어 있었다. 제국의 하수인들은 장기 결자 한국의 주류 세력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근대국가 수립이었지. 민주정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80 군사정부 이전에는 80년 이전 한국인들의 정치적 열망은 뭐였을까요? 민주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왜? 식민지로 전락하고 또 그 총독부 시절을 겪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양국인들이. 물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생기죠. 일본 패망 이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일 이런 걸 주장했지만 제후야 수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친일파니까. 그 선거 결과에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 건국할 때도 그렇지만 한일 수교할 때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하니까 어떤가요?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살펴보면 그 시대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반적으로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한 선거와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뭐 승리했지 뭐. 박정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일을 가지고서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소수파였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죠.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인사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정희 그와 같은 일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사실이죠. 민주당은 1960년 사기와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켜 집권한 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여 행정부 수반 선출을 직선제를 간선제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렇죠. 폭동과 사기로 집권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근대국가 수립 세력 또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던 자유당을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을 떨어뜨렸잖아요. 정당하나요? 정당하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역사적 과정을 떠나서 그러면 그런 민주당 정부를 몰아낸 박정희 정부가 정당하나요? 정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떤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현 시대가 아니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판단을 봐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 왕국이 있어요. 민주정치를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한 정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실시를 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 현 시대 기준이다. 한국의 고대 왕국들은 다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기준으로 봐야 된다. 누가 정당하냐?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선거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정당한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몰아내 박정희 정부가 정당한가요?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정당한가요? 박정희 정부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탈레반 역사가들이. (1979년 10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반란에 의하여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김재규가 반란을 일으켰죠. 수사 과정에서 총책임자인 국가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정치적으로 부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사건 당일 김재규와 함께 했음이 밝혀졌다. 뭐 사실이죠 뭐. 수사 과정에서 정승화는 수사를 회피하며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직에서 파면하려 하자 군인들은 정승화를 의심했고 결국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또다시 혁명을 일으켰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과 또 정부 그래요. 정부 수뇌부가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죠.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수사 권한은 보안사령관이 맡고 있었는데 정승화를 중심으로 한 군 수뇌부와
군수 내부와 정부는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를 방해했다. 정부 수뇌부가 군수 내부를 제압해야 철저한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죠.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니까 박정희를 지지하던 군인들은 분노했겠죠. 전두환도 분노했죠.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군인 입장에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정부와 군수 내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방해한 인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철저한 수사를 집행한 인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냐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테 수사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 했잖아요.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냐는 거예요. 12.12 혁명은 수사를 방해한 이들을 제압한 사건이었으니 반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승환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보안사령관이다. 수사를 한다. 계엄 상황에서는 이제 군대가 세죠. 군대가 원한 건 뭔가요? 철저한 수사죠. 철저한 수사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하게 해야 될까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수사를 하게 했으면 그래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고 군대가 왜 전두환을 지지해요?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뭔가 좀 그래요. 그러면 정당성은 있나요 없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결국 그러면 그 시대의 국민들은 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집권을 해도 민주정치를 파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선거를 치르잖아요. 선거 결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1982년 12.12 혁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군사정부 시기에도 선거가 있었으니 당시 국민들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다. 1981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전 지역에서 승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184석이었는데 민주정의당이 얻은 의석수는 90석이었다. 90석이다. 전국적으로 다 이겼죠.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는 184석이었는데 민주정의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87석이었다. 뭐 거의 과반에 가깝죠.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열망이었고 군사정부 기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호남은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들이 되어 있죠. 근데 1987년 이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파 세력이 막강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국의 하수인들이 이제 세력의 주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퇴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파 세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영향력을 미친 거죠.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그 열망이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강했죠. 계속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두환 정부 시기 민주정치 수준은 1972년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게 다를 게 뭐 있어요. 간선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냥 간선제를 개선했을 뿐이죠. 행정부 수반은 간선제로 선출했고 국회의원 선거 역시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실시됐잖아요.
뭐 간선제를 실시한 걸 가지고서 독재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동과 사기로 집권한 뒤에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잖아요. 의원 내각제가 간선제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그런 뭐 누가 옳냐 그러냐 보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한국인들이 용인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 고대 왕국이 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냐? 그 시대에서 그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어떠냐? 정부로 용인 받았냐, 용인 받지 않았냐? 용인 받았다는 거예요. 선거를 안 치렀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선거를 실시했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1980년대에 이르면 강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던 제국의 하수인들은 대부분 역사에서 퇴장하거나 영향력을 상실했죠. 늙어 죽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근대화 열망이 약하거나 근대화를 제각시했다. 그런 세대가 생긴 거죠. 뭐 586 세대라고도 부르죠, 한국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한 386 세대라 불렀었던 것 같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렇죠, 뭐 PD개니 뭐 NL개니 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죠.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새로운 세대는 근대국가 수립 열망보다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이 더 강했다. 그래요. 새로운 세대는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과 연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전두환은 군대나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노태우와 협의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했다. 전두환은 그냥 물러났다는 거예요.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되었다. 군대국가 수립 세력이 이전과 달리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최대 세력이었으며 군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여전히 소수파였던 것이다.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다 용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옳고 그름은 따질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용인했냐 안 했냐는 거죠. 선거에서 다 이기잖아요. 파악하기 쉽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민주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혁명을 일으켰다. 만일 당시 철저한 수사가 실시되었다면 군대가 혁명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대가 지원하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죠. 야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분노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혁명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이다. 전두환은 군대나 지지 세력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물러나더라. 국민들이 학생들이 막 물러나라고 하니까 소수파이긴 하지만 희생이 발생하는 걸 싫어하고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권력의 야망이 강하면 제압하고 권력을 잡죠. 그렇게 권력에 대한 야망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국가에서나 집권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권력을 장악하는 이가 쉽게 물러나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란의 하메네이를 봐라. 잘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하면. 근데 전두환은 그냥 물러나 버리더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하게 했으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권력에 대한 야망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는데 선동과 사기로 집권한 민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함으로써 민주정치 수준을 낮추었다. 그 사실이죠. 박정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며 민주정치 수준을 회복시켰지만 근대국가 수립 완성을 위하여 간선제로 개헌함으로써 민주정치 수준을 낮추었다. 박정희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죠. 그래도 이제 간선제로 낮추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으니까 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다는 거예요. 1987년 전두환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다시 민주정치 수준을 높였다. 그렇죠. 전두환은 특별히 제압하지 않고 그냥 그래 뭐 희생 발생하면 안 되지 뭐 내가 물러나지 하면서 헌법 개정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이 높고 낮음에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치 수준이 국가의 성패를 가르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민주정치 수준이 높고 낮음에 선악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은 한국보다 민주정치 수준이 낮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하면서 국가는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향상되었다. 사실이죠 뭐. 지금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 해서 민주정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민주정치 수준이 높지만 근대국가 수립 달성도는 한국보다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국가들이 국민들의 삶은 한국인들의 삶의 질보다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민주정치 수준은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그렇죠. 뭐 의원내 억제를 실시하면 덜 발전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민주정치 수준이 높냐 낮냐 뭐 그거에 따라서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 정부의 민주정치 수준은 군사정부의 민주정치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국가를 번영에 이루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인권을 보장하는데 군사정부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후 정부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뭐 거래를 못하게 하고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하고 뭐 자유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죠. 현 시대는 또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죠. 권력 분립을 파괴하려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민주주의 수준은 더 하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국민총생산 증가율이나 임금 상승률 등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민주정치 수준은 국가의 성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가의 성패와도 상관이 없더라. 누가 번영기를 이끌었느냐.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큰 성과를 내고 이후 정부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국가들이 근대화 문명을 수용했지만 대부분 한국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근대화 문명도 다 같은 근대화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동아시아 근대화 문명은 일본에서 태동했다. 일본에서 태동한 근대화 문명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리는데 메이지 유신은 근대 국가 수립에 최적화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근대화 문명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일본에서 유래된 거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실시했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간에 첨단 산업화된 근대국가가 될 수 있었다.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20세기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 많지 않죠. 수많은 국가들이 근대화 문명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남미 국가들이 다 도입했죠.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대화 문명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가 어딘가요? 20세기 한국과 대만이라는 거예요. 한국과 대만이 어디 식민지였냐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의 근대화 문명은 일본 근대화 문명이다. 메이드 인 재팬이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창조한 거죠. 결국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과 근대화 조치이다. 즉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근대화 조치가 실시될 때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되면 인권은 잘 보장된다. 즉 어떠한 정치 제도를 채택해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이 강하고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들의 삶은 향상되면 인권은 잘 보장된다. 민주정치 수준만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다. 국가의 번영과 자유 보장 이런 것은 뭐 수준이 낮아도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특별히 인과관계가 안 보이더라. 그럼 국가의 번영, 인권 보장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 그래요. 근데 국가 수립 달성도겠죠.
반면에 어떤 정치적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힘이 강하고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 국가는 조선처럼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사실이죠. 베네수엘라 보라는 거예요. 이란 이런 나라들. 국민들은 빈곤을 겪으면 인권은 유린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근대국가 수립 달성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을 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실시되고 어, 그래요. 비교적 잘 살고 인권이 잘 보장되죠. 뭘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요. 근대화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